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양 도성 안에서도 기와집들이 으리으리하게 들어선 북촌 마을에 바람소리보다 더 매서운 호령이 담장을 넘나드는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성미가 불같고 눈초리가 매처럼 날카롭기로 소문난 최씨 부인인데,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한번 헛기침을 하면 울던 아이도 뚝 그치고 지나가던 까치도 놀라서 도망간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최씨 부인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의 안주인으로서 집안의 법도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지만, 그 기준이 워낙 높고 까다로워 아랫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조차 그녀 앞에서는 숨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하고 쥐 죽은 듯 지내야만 했습니다. 최씨 부인의 명성이 한양 바닥에 자자한 것은 비단 그녀의 드높은 기세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바로 며느리를 셋이나 갈아치운 전무후무한 이력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워 반년 만에 친정으로 도망을 쳤고, 둘째, 며느리는 하루 종일 이어지는 잔소리에 병을 얻어나갔으며, 셋째, 며느리는 밥상머리에서 숟가락 놓는 법을 잘못 배웠다며 쫓겨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씨 부인의 아들이 장가를 든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불쌍한 처자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지 혀를 차며 걱정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마당에 떨어진 낙엽조차 빚을 소리에 놀라 흩어지던 날, 최씨 부인의 외동아들이 네 번째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는 소식이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이번 새색시는 한양의 세도가 규수가 아니라 저 멀리 충청도 상골 마을에서 글 읽는 선비의 딸로 자란 연화라는 이름의 처자였는데, 소문에 의하면 생김새가 복스럽고 성격이 유순하여 마치 갓 구운 찐빵처럼 모난 구석이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시골에서 온 순진한 색시가 한양의 매서운 시집살이를 어찌 견딜고 하며 벌써부터 앞치마 끈을 잡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연화가 가마를 타고 최씨 부인의 대문 앞에 당도했을 때 집안의 공기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차갑고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선 연화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정갈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은은한 미소가 감돌고 있어 보는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루에 높게 앉아 며느리를 내려다보는 최씨 부인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불호령을 내릴 듯 이글거렸지만, 연화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예의 바르게 첫 절을 올렸습니다. 최씨 부인은 새 며느리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콧방귀를 뀌고는 며느리의 옷매무새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흠잡을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며느리라면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눈초리에 몸을 떨거나 눈물을 글썽였을 테지만, 연화는 마치 봄바람을 맞는 버드나무처럼 유연하게 그 시선을 받아넘기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최씨 부인은 속으로 어디 시골에서 굴러먹던 곰 같은 것이 들어왔구나, 며칠이나 버티는지 두고 보자 라고 생각하며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며느리를 기선제압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직 닭이 울기도 전인 어스름한 시각에 연화는 부스스한 눈을 비빌 새도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침하시기 전에 따뜻한 새순물과 자릿기를 대령하고 아침 수라상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인데, 부엌에는 이미 늙은 유모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연화의 손을 잡으며 아기씨, 아니 새아씨, 우리 마님 성미가 보통이 아니시니 부디 말대답은 하지 마시고 그저 죽은 듯이 예 하고 따르셔야 합니다 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연화는 유모의 걱정, 어린 말에 그저 방긋 웃어 보이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능숙한 솜씨로 쌀을 씻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소란스럽지 않아 그릇 부딪히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고, 아궁이의 불길을 조절하는 솜씨 또한 예사롭지 않아 유모는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음식 솜씨가 아무리 좋다 한들 꼬투리를 잡기로 작정한 최씨 부인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부엌의 공기는 구수한 밥 냄새와 함께 불안감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최 씨 부인의 방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오자 연화는 정성스럽게 든 새순물을 놋대야에 담아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불 속에 앉아 며느리가 들어오는 모습을 매섭게 노려보다가 연화가 대야를 내려놓자마자 손가락으로 물을 톡 찍어보고는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에잉, 이것이 물이냐, 얼음장이냐, 시애미를 얼어 죽일 작정이냐. 사실 물은 딱 알맞게 따뜻했으나 이는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최 씨 부인의 뻔한 트집이자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빌었을 테지만 연화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송구하옵니다. 바깥 날씨가 워낙 차가워 오는 길에 식었나 봅니다. 제 정성이 부족하여 날씨를 이기지 못했으니 다음에는 제 품에 안고 와서라도 온기를 지키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공손하면서도 뼈가 있어 최 씨 부인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를 내기에는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나 정중했고 트집을 잡기에는 그 말에 틀린 구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최 씨 부인은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기도 전부터 밥상의 배치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국그릇 놓는 위치가 삐뚤어졌다. 김치는 색이 왜 이리 죽었느냐. 밥알이 너무 되다. 라며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며느리 연화는 시어머니의 불평이 떨어질 때마다 재빨리 손을 움직여 그릇을 바로잡고 김치를 새로 담아오고 숭늉을 더 부으며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나 억울함 대신 마치 철없는 아이를 달래는 듯한 묘한 여유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자신의 호통에 주눅들지 않는 것이 묘하게 자존심이 상해 기어코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는 퇴해하고 뱉어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국은 소금국이냐, 사람이 먹으라고 끓인 것이냐. 내 입맛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시골에서는 짐승에게나 주는 국을 사람에게 올리느냐. 사실 국은 간이 삼삼하니 아주 맛이 좋았으나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길을 꺾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방 밖에서 이를 엿듣던 하인들은 이제야말로 사단이 났다며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했습니다. 연화는 뱉어진 밥알을 조용히 닦아내며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입맛에 맞지 않으시다니 참으로 송구합니다. 허나 예로부터 소금은 나쁜 기운을 쫓고 집안을 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건강을 너무 염려한 나머지 나쁜 기운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간을 조금 세게 한 모양입니다. 다시는 어머님의 옥체에 해가 가지 않도록 심기를 기울여 간을 맞추겠습니다. 이 말은 국이 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시어머니를 위한 효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답변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말대답에 기가 찼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그랬다는 말에 대놓고 화를 낼 명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흑말은 청산유수로구나. 입만 살아서 나불대지 말고 몸을 움직여라. 라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다시 숟가락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연화가 물러가자 최 씨 부인은 혼자 방에 남아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것이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겉은 손뭉치처럼 부드러워 보이나 속에는 단단한 바위가 들어있는 것 같아. 내 기필코 저 바위를 깨뜨리고 말리라. 한편 부엌으로 돌아온 연화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맑았습니다. 늙은 유모가 다가와 아이고 새아씨 괜찮으십니까 마님. 성정이 원래 저러시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라고 위로하자 연화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유모님. 어머님께서 목청이 좋으신 걸 보니 건강은 아주 좋으신 듯하여 마음이 놓입니다. 소리 지를 힘도 없으시면
그게 더 걱정 아니겠습니까? 유모는 연화의 긍정적인 태도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당찬 며느리가 앞으로 닥칠 시집살이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점심나절이 되자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불러 마당 한 구석에 쌓여있는 커다란 장독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독들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나 다름없다. 먼지 하나 없이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아라. 해가 지기 전까지 다 못 닦으면 저녁밥은 없을 줄 알아라. 장독은 수십 개가 넘었고 겨우내 묵은 때가 앉아있어 장정서너시 달라붙어도 하루 종일 걸릴 일이었지만 최 씨 부인은 연화 혼자서 그 일을 다 하라고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며느리를 골탕 먹이려는 심산이었고 누가 봐도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연화는 장독들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네 어머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시원스럽게 대답하고는 곧바로 행주와 물동이를 챙겨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며느리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할 모습을 구경할 생각에 부채를 붙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힘들어하는 기색은커녕 마치 춤을 추듯 리듬을 타며 장독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부르며 독 하나하나를 마치 귀한 자식을 목욕시키듯 정성스럽게 어루만졌고 그 모습은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풍을 나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장독들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기 시작했고 연화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조차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괴로워하기는커녕 이를 즐기는 듯한 모습에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저것 봐라 힘들어서 울고불고 해야 마땅한데 콧노래라니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나? 아니면 저 아이가 모자란 것인가? 최 씨 부인은 부채를 탁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며느리의 길을 꺾을 더 강력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연화는 마지막 장독까지 말끔하게 닦아내고 허리를 폈습니다. 마당은 깨끗해진 장독들 덕분에 한층 환해졌고 이를 지켜보던 하인들은 세아씨가 보통 분이 아니시네. 저 많은 걸 혼자 다 하시다니 라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연화는 칭찬에 우쭐해하지 않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소박하지만 정갈하여 보는 이들의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의 심사는 뒤틀릴 대로 뒤틀려 저녁상 앞에서 또다시 트집을 잡을 거리를 찾느라 눈에 불을 켰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최 씨 부인은 연화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하얀 무명천과 솜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한눈에 봐도 10명의 식구가 입을 겨울 이불을 만들 분량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솜을 다 틀고 이불 호청을 꿰매 놓거라. 올겨울이 유난히 춥다 하니 식구들 감기 들지 않게 오늘 밤 안으로 다해 놓아야 할 것이다. 바늘땀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다시 뜯고 해야 할 줄 알아라.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룻밤 사이에 끝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모는 문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발을 동동 구르며 마님, 그것은 며칠 밤을 세워도 못할 일입니다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최 씨 부인의 서슬에 눌려 입도 뻥끗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 엄청난 양의 일감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식구들의 따뜻한 잠자리를 위해서라면 밤을 세워서라도 짓겠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깊은 사랑이 담길 이불이니 제가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촛불을 하나 더 밝혀주십시오.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울며불며 못하겠다고 매달릴 줄 알았는데 촛불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기가 막혔습니다. 촛불이 아까워서라도 빨리 끝내야 할 것이다. 라며 방을 나가는 최 씨 부인의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조용히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연화는 쌓여있는 무명천을 어루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람은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고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지혜롭고 당찬 며느리는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내린 불가능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밤은 깊어가고 호롱불 그림자만 길게 흔들렸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에 이르렀고 창밖에서는 매서운 초겨울 바람이 문풍지를 덜컹거리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연화의 방 안에서는 사각거리는 가위질 소리와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미세한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무명천은 연화의 야무진 손끝을 거치며 하나둘씩 제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임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으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촛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밤을 꼬박 세워도 다 못할 분량이었기에 연화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손을 놀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마음을 녹일 따뜻한 이불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늙은 유모가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며 행여나 새색시가 쓰러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유모의 눈에 비친 연화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구름을 짜듯 우아하고 기품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경이로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연화는 단순히 바느질만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솜을 두툼하게 넣어 아랫목의 온기를 오래 머금도록 하고 깃부분에는 부드러운 천을 덧대어 살에 닿는 느낌까지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낸 억지 숙제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집 식구들을 위한 선물로 승화시키는 그녀의 마음 씀씀이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새벽달기 회를 치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연화는 마침내 마지막 매듭을 짓고는 실을 끊어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는 10식구가 덮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고 포근한 이불들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고 그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자 하얀 무명천이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화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시어머니가 기침하시기를 기다려 문 밖으로 나가 대기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할 일을 다 마쳤다는 개운함과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날이 밝자마자 며느리의 방으로 들이닥칠 준비를 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 분명 며느리가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울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인은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고는 며느리의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호통칠 기세를 잡았으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그만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이불들이 높이 쌓여 있었고 그 솜씨가 어찌나 정교하고 꼼꼼한지 바늘땀 하나 흐트러진 곳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불 하나를 집어들어 이리저리 뜯어보았지만 흠잡을 곳은커녕 평생 보아온 그 어떤 침선장의 솜씨보다 훌륭했습니다. 부인은 며느리를 칭찬해주기는커녕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고 기어이 트집을 잡으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이 너무 두꺼워 무거워서 덮고 자겠느냐 솜을 아낌없이 넣으라 했다고 무식하게 쑤셔 넣었구나. 내 숨 막혀 죽으라고 이리 만들었지. 말도 안 되는 호통이었지만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길을 꺾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할 태세였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억지에도 당황하지 않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올겨울 추위가 매서울 것이라 하여 솜을 넉넉히 넣었습니다. 허나 이 솜은 제가 밤새 손으로 일일이 펴서 넣었기에 공기를 머금어 가볍고 포근할 것입니다. 마치 구름을 덮은 듯 가벼우면서도 온돌의 열기를 품어 어머님의 관절을 따뜻하게 보호해 드릴 것이니 부디 소녀의 정성을 헤아려 주십시오. 직접 덮어보면 알 수 있을 거짓 없는 설명에 최 씨 부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더 이상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침 문안 인사가 끝나고 밥상까지 물린 뒤
최 씨 부인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이다가 며느리에게 또 다른 고난을 안겨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인은 뒷마당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낡고 커다란 물독 하나를 가리키며 연화를 불렀습니다. 얘야, 우리 집 우물물이 맑기로 유명한데 이 독에 물을 가득 채워 놓거라. 이 독은 우리 집안의 기운을 담는 그릇이니 해가 지기 전까지 찰랑찰랑하게 채워야 한다. 만약 물이 반도 안 차 있으면 네 정성이 부족한 탓이니 엄히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그 독은 누가 봐도 밑바닥에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큰 금이가 있어. 물을 붓는 족족 새어 나갈 것이 뻔한 밑 빠진 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인들은 마님께서 며느리를 내쫓으려고 작정하셨다며 수군거렸고 유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지만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화는 독의 상태를 쓱 훑어보고는 그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렸지만 이번에도 군말 없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하기보다는 무언가 결심한 듯 단단해 보였습니다. 연화가 물을 길어 독에 붙자 예상대로 물은 채워지기가 무섭게 바닥의 틈 사이로 줄줄 새어나와 땅바닥만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최 씨 부인은 사랑채 문틈으로 그 광경을 훔쳐보며 오냐, 네가 아무리 재주가 좋다 한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는 없을 게다. 라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연화는 잠시 물 붓기를 멈추고 깨진 독의 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찬바람이 쌩쌩 부는 날씨가 그녀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연화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지혜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우물가에 널려있는 지푸라기와 진흙을 한 줌, 주워와 잘게 으깬 다음 그것을 독에 깨진 틈새에 꼼꼼하게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독바닥이 겨우 젖을 만큼만 살짝 붓고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날씨는 살을 애는 듯 추웠고 부어놓은 물은 차가운 바람과 만나 금세 꽁꽁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자연의 이치인 추위를 이용해 진흙과 집 그리고 물을 얼음으로 단단하게 굳혀 깨진 틈을 막아버리는 기질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막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순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독의 바닥이 얼음으로 단단히 메꿔지자 연화는 다시 물동이를 이고 부지런히 물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물은 새지 않고 독 안에 차곡차곡 쌓여갔고 맑은 물 위에는 파란 하늘이 거울처럼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추위에 손이 빨갛게 얼었지만 호호 불어가며 쉴 새 없이 물을 길어 날랐고 마침내 해가 중천에 걸리기도 전에 그 커다란 독은 물로 가득 차 찰랑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은 마치 승리한 장수와도 같았습니다. 점심 나절이 되어 며느리가 울상을 짓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느긋하게 뒷마당으로 나온 최 씨 부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분명 밑이 깨져 쓸모없던 독이 물로 가득 차 있었고 물 한 방울 새는 곳 없이 늠름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 부인은 황급히 다가가 독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지만 바닥은 꽁꽁 언 얼음과 진흙으로 완벽하게 떼워져 있어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부인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며느리를 쳐다보았는데 연화는 그저 해사하게 웃으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네가 정령 요술이라도 부린 것이냐? 최 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연화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술이 아니라 하늘이 도우신 것입니다. 날이 추워 독이 얼까 염려되어 바닥을 다졌더니 다행히 물이 새지 않고 잘 고였습니다. 어머님의 깊은 덕망 덕분에 하늘도 감동하여 물을 지켜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화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시어머니를 지켰으며 상황을 넘겼지만 최 씨 부인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문은 담장을 넘어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최 씨 부인 댁 며느리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들었나 최 씨 부인이 며느리 쫓아내려고 깨진 독에 물을 채우라 했는데 며느리가 도수를 부려 채웠다네. 도술이 아니라 지혜지 지혜. 그 깐깐한 최 씨 부인이 꼼짝 못하고 당했다니 속이 다 시원하구먼. 사람들은 연화를 한양 최고의 지혜로운 며느리라 부르며 칭송했고, 반대로 최 씨 부인은 며느리 잡으려다 제꾀에 넘어간 시어머니라며 비웃음을 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최 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고, 자존심 강한 그녀에게 이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조차 며느리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보면 슬금슬금 피하는 것이 느껴지자 최 씨 부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감히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해 내 위신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무사할 줄 알았더냐. 이번에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파주마. 최 씨 부인은 분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며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집안의 가장 큰 행사인 시아버님의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는 며느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시험대가 될 터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번 기회야말로 며느리를 확실하게 쫓아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상은 조상을 모시는 신성한 자리이기에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법이며, 만약 제수용품에 문제가 생긴다면 며느리는 칠거지약 중 하나를 범한 죄인이 되어 쫓겨나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은밀하게 곡간을 드나들며 제사상에 올라갈 가장 중요하고 귀한 식재료들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곶감대추, 밤 등 제사상에서 빠져서는 안 될 삼색 실과와 귀한 조기 등을 몰래 자신의 깊은 장롱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며느리에게 곶간 열쇠를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이번 제사는 네가 전적으로 맡아서 준비해보거라. 내 몸이 좋지 않아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 네가 솜씨를 발휘하여 조상님들께 부끄럽지 않게 상을 차려야 할 것이다. 연화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곶간 열쇠를 맡긴 것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집안의 큰 행사를 믿고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집안의 법도에 어긋남 없이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연화는 곧바로 곶간으로 향해 제사 물품들을 점검하기 시작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넉넉하게 준비해두었던 귀한 과일들과 생선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곶간 안은 텅 빈 바람만이 휑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텅 빈 항아리들을 보며 얼굴이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새아씨 큰일 났습니다. 도둑이 든 모양입니다. 제삿날이 코앞인데 이 귀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이를 어찌합니까? 마님께서 아시면 경을 치실 텐데. 유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상을 지었지만 연화는 침착하게 빈 항아리들을 매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면 값비싼 비단이나 녹그릇을 가져갔을 텐데 오직 제수용품만 쏙 빠져나간 것이 수상했습니다. 게다가 자물쇠는 부서진 흔적 없이 멀쩡했으니 이는 내부인의 소행이 분명했습니다. 연화의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회심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고 곧이어 상황을 파악한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시어머니가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재료가 없다고 지금 와서 아버님께 고해 바쳐봤자 관리를 소홀히 한 며느리의 탓으로 돌아갈 것이 뻔했고, 그렇다고 장에 가서 새로 사오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연화는 깊은 한숨 대신 옷고름을 단단히 여미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유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상님을 모실 방법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연화는 유모를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당황하여 허둥지둥하거나 울면서 매달리기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연화는 그렇게 호락호락 무너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고 다가오는 제삿날 밤은 두 여인의 자존심을 건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곡간문을 나서는 연화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시험을 주신다면 저는 그 시험을 넘어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마당의 낙엽을 휩쓸고 지나갔고 최 씨 부인의 방문 창호지 너머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과연 지혜로운 며느리는 사라진 재물을 대신해 무엇으로 제사상을 채울 것인지, 그리고 이 숨막히는 고부간의 전쟁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지 이야기는 점점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제삿날 아침이 밝아오자 최 씨 부인의 집안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무거웠고 바람은 담장을 넘어 마당의 마른 나뭇가지들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부엌에서는 새벽부터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불을 지피고 그릇을 닦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수심이 가득 차 있어 누구 하나 크게 숨을 쉬는 이가 없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갈 가장 중요한 실과와 건어물이 감쪽같이 사라진 마당에 오늘 밤 제사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불호령이 누구에게 떨어질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최 씨 부인은 안방 아랫목에 비스듬히 누워 곰방대를 물고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분주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냐, 네가 제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들 없는 재료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 밤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망신을 당하고 쫓겨날 내 꼴을 생각하니 10년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가는구나. 부인은 깊숙한 장롱 속에 숨겨둔 곶감과 대추 보따리를 힐끗 쳐다보며 며느리가 혼비백산하여 울며불며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해가 중천에 뜨도록 며느리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고 부엌에서는 도마질 소리와 고소한 기름 냄새만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텅 빈 곳간 앞에서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부엌으로 돌아와 하인들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모님,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있는 재료들로 최선을 다해 음식을 장만해 주십시오. 탕국은 평소보다 더 맑고 깊게 우려내고 저는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정성을 다해 부쳐야 합니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침착하고 단호하여 하인들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덩달아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핵심 재료는 없었지만 그녀는 다른 음식들의 맛과 정성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속마음까지 편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음식간을 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사라진 재료들의 행방을 쫓고 있었는데 도둑이 들지 않았다는 확신은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시어머니가 기거하는 안채 쪽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침부터 방 밖으로 나오지 않으시고 유독 안방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계시는구나. 혹시 연화의 머릿속에 퍼뜩 스치는 생각이 있었지만 섣불리 의심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점심 나절이 지나자 연화는 갓 지은 떡과 따뜻한 차를 쟁반에 받쳐 들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인기척을 내자 안에서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참 만에야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너라. 연화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에는 묘한 향기가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평소에 맡던 향 냄새가 아니라 달큰하고 진한 곶감의 향기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황급히 장롱문을 닫으며 짐짓 태어난 척 헛기침을 했지만 연화의 예리한 후각과 눈썰미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연화는 찻상을 내려놓으며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는데
최 씨 부인의 입게는 미처 닦지 못한 곶감의 하얀 가루가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닫힌 장롱 문틈 사이로 붉은 대추 한 알이 굴러 나와 있는 것이 연화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연화는 배신감보다는 씁쓸함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어머님의 소행이었구나. 차라리 잘 되었다. 도둑이 든 것이 아니라면 물건은 집 안에 있는 것이니 찾을 방법은 내가 만들면 된다. 연화는 모른 척 시선을 거두고 공손히 차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방 안에 단내 가득한 것을 보니 좋은 향을 피우셨나 봅니다. 제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니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연화가 뼈있는 말을 던지자 최 씨 부인은 뜨끔하여 찻잔을 든 손을 잠시 떨었습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내 오늘 친척들을 많이 불렀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부인은 자신의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지만 연화는 그 말 속에 숨겨진 불안함을 읽어내고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은 손님 맞을 준비로 더욱 분주해졌고 밖에서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집안 어르신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차려입은 친척들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혀를 찼습니다. 허허허, 마당에 낙엽이 하나 떨어져 있구먼. 새 며느리가 들어왔다더니 살림솜씨가 영 시원찮은 모양이야. 그들은 최 씨 부인에게 미리 며느리에 대한 험담을 들어온 터라 흠을 잡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눈에 불을 켜고 다녔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따가운 시선을 묵묵히 견디며 부엌에서 마지막 점검을 서둘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사랑채에 앉아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며 은근슬쩍 며느리 흉을 보기에 바빴습니다. 아이고, 시골에서 온 아이라 예법을 제대로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리 가르쳤건만 워낙 둔해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오늘 제사상이나 제대로 차려올지 걱정입니다. 친척들은 맞장구를 치며 형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며느리를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는데 큰일이군요. 라며 혀를 찼습니다. 부인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잠시 후 벌어질 사단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편 부엌에서는 유모가 울상을 지으며 연화의 옷소매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세아씨, 이제 곧 상을 차려내야 하는데 과일이랑 조개는 어찌합니까? 이대로 빈 접시를 올렸다가는 저 어른들한테 뼈도 못 추리십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마님께 사실대로 고하고 용서를 비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유모는 최 씨 부인이 숨겼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그저 며느리가 준비를 못한 줄 알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유모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유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상에는 빈 접시가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순서가 조금 다를 뿐이지요. 유모님은 제가 일러 드린 대로 탕국과 나물 그리고 전만 정성스럽게 담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떡을 내오시면 됩니다. 연화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 모습에 유모는 불안한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며 다시 국자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연화는 부엌 한구석에 놓인 빈 쟁반들을 바라보며 이번 싸움은 단순히 음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거짓을 가려내는 일임을 되새겼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사랑채의 촛불이 밝혀지자 드디어 제사를 알리는 충문 읽는 소리가 들려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병풍이 둘러쳐주고 교의가 놓였으며 친척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제사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가장 상석 옆에 앉아 매서운 눈으로 부엌 쪽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마치 죄인을 기다리는 심판관과도 같았습니다. 자, 이제 들어올 때가 되었지. 빈 쟁반을 들고 와서 무릎을 꿇거라. 드디어 부엌 문이 열리고 연화와 하인들이 제사상을 들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대청마루를 가득 채우자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밥상으로 쏠렸습니다. 하인들은 조심스럽게 상을 내려놓았고 연화는 단정한 걸음걸이로 걸어와 상 앞에 섰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국과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전,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떡과 나물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어 보는 이들의 군침을 돌게 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상이 맨 앞줄 홍동백서에 따라 놓여야 할 과일과 건어물 자리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좌중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제사상에 삼색 실과가 없다니. 조기도 없고 포도 없어. 이것이 조상님을 모시는 상이란 말인가? 친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혀를 찾고 최 씨 부인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연 이게 무슨 망발이냐. 내가 그리 일렀건만 감히 조상님 제사상을 이따위로 차려와 네가 우리 집안을 아주 능멸하려 드는구나. 부인의 호통소리가 기와 지붕을 들썩일 듯 울려 퍼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며느리를 몰아세웠습니다. 곡간 열쇠까지 맡겼거늘 재료를 다 어디다 팔아먹고 빈 접시를 내오느냐. 네가 정녕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잊고 딴 주머니를 찬 것이냐. 친척들 역시 혀를 차며 세상 말세로다. 며느리가 제수용품을 빼돌리다니 라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모든 상황은 최 씨 부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했고 연화는 벼랑 끝에 몰린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 두려움에 떨거나 변명을 늘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와 친척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고 눈빛은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집안 어르신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부족하여 미처 상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오나 소인이 감히 제수용품을 빼돌리거나 게을리한 것은 결코 아니옵니다. 연화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장내의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그녀는 21번 고르고는 시어머니인 최 씨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오늘 아침부터 곡간을 샅샅이 뒤졌으나 그 어디에도 대추와 밤곡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이 든 흔적도 없었기에 저는 집안에 분명 다른 사정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연화의 말에 최 씨 부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허나 제가 짐작건대 이것은 조상님께서 저희의 정성을 시험하시고자 잠시 감추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들은 아마도 집안에서 가장 기운이 좋고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연화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버님께서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어머님의 안방 장롱 속에 그것들이 들어있지 않은지요? 오늘 낮에 제가 문안 인사를 갔을 때 어머님 방에서 조상님이 좋아하시던 달콤한 곶감 향기가 진동하는 것을 맡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어 혹은 건망증으로 인해 잠시 그곳에 두시고 잊으신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연화의 말은 너무나 정중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최 씨 부인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은 순식간에 며느리에게서 최 씨 부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왜 그것을. 나는 모르는 일이다. 부인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지만 이미 친척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낮에 연화가 맡았던 냄새, 그리고 당황하던 시어머니의 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지금 당장 어머님의 장롱을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그곳에 물건이 없다면 저는 기꺼이 쫓겨나겠습니다.
하오나 만약 그곳에 있다면 이는 어머님께서 너무나 완벽한 제사를 위해 특별히 보관하신 깊은 뜻일 것입니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지 않고 깊은 뜻 혹은 건망증으로 포장해 줌으로써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사실을 밝혀낼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 어른인 시숙부가 헛기침을 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흐흠, 제사 시간이 늦어지고 있네. 아이 말이 일리가 있으니 재수씨 방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소. 만약 정말로 깜빡하신 거라면 지금이라도 가져와서 상을 채우면 될 일 아니겠소. 최씨 부인은 꼼짝없이 덫에 걸린 쥐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방을 공개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씨 부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거절하자니 며느리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확인시켜주자니 자신의 계략이 만천에 드러나 망신을 당할 판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촛불마저 긴장한 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공손한 자세로, 그러나 승리를 확신하는 눈빛으로 시어머니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최씨 부인은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텅 빈 제사상은 채워질 수 있을 것인지. 밤은 깊어가고 갈등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 내려앉은 침묵은 한겨울의 얼음장보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시숙부의 엄중한 말 한마디에 최씨 부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가 다시 붉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방을 보여주지 않으면 며느리의 말대로 억지를 부리는 꼴이 되고, 보여주면 자신의 치졸한 계략이 만천에 드러나게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숨을 죽인 채 최씨 부인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촛불 그림자는 벽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심판의 시간처럼 일렁거렸습니다. 결국 최씨 부인은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모야, 내 방 장롱 아래칸을 열어보아라. 내가 정신이 없어. 거기에 두고 깜빡한 모양이구나. 그 말은 사실상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항복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모는 마님의 명을 받고 안방으로 달려갔고 잠시 후 양손 가득 붉은 곶감과 윤기 흐르는 밤, 그리고 잘 말린 조기 묶음을 들고 나왔습니다. 유모의 손에 들린 물건들을 보자 좌중에서는 아이고 저기 있었구만 하는 탄식과 함께 안도와 민망함이 뒤섞인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척들은 차마 대놓고 최씨 부인을 비난하지는 못했지만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혀를 찼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그렇지 제사상을 볼모로 잡다니. 최씨 부인이 노망이 든 게 아니면 신보가 고약해진 개지. 그들의 눈빛에는 명문가 안주인으로서의 체면을 구긴 최씨 부인에 대한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부채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깐깐하고 도도한 자존심이 며느리의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팽팽하던 긴장감을 깨고 연화가 앞으로 나서며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역시 제 생각이 맞았군요. 어머님께서 이 귀한 제수용품들이 행여나 쥐가 썰거나 습기가 찰까 염려하시어 가장 안전하고 건조한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셨던 게지요. 연화는 마치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듯이 과장 섞인 감탄을 하며 물건들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비웃음이나 승리감 대신 시어머니를 향한 존경과 안도감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친척들을 향해 돌아서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보십시오. 저희 어머님이 이토록 세심하십니다.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 곳간에 두면 상할까봐 당신의 귀한 비단 옷들이 상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장롱 안에 이리 곱게 모셔두셨습니다. 오늘 제사 준비로 너무 분주하시어 잠시 잊으셨던 것뿐인데
제가 미리 여쭈어 보지 않아 소란을 피웠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살피지 못한 탓입니다. 연화는 모든 공을 시어머니의 세심한 배려로 돌리고 소란의 책임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덮어버리는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척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풀어졌습니다. 그들은 연화가 시어머니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갸륵하고 현명하여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숙부는 허허 웃으며 분위기를 맞추었습니다. 허허, 듣고 보니 그렇구먼. 형수님이 워낙 꼼꼼하시니 그럴만도 하지. 자, 물건을 찾았으니 어서 상을 마저 차리고 조상님을 모십시다. 어색했던 공기는 연화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눈 녹듯 사라졌고 집안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쥐잡듯 잡아 쫓아내려 했던 며느리가 오히려 벼랑 끝에 몰린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구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만약 연화가 그것 보세요. 어머님이 숨기셨잖아요. 라고 따졌다면 부인은 평생 씻지 못할 망신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자신을 감싸주었고 그 덕분에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간신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인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는데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부끄러움과 묘한 고마움이었습니다. 이제 제사상은 완벽하게 갖추어졌습니다. 연화와 하인들은 솜씨 좋게 과일을 깎아 올리고 포를 괴어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붉은 대추와 하얀 밤 황금빛 곶감이 자리를 잡자 제사상은 비로소 풍성하고 위엄 있는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향로에 향을 피우고 술잔을 채워 시숙부에게 건넸습니다. 은은한 향 냄새가 대청마루를 감싸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절을 올리는 자손들의 모습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소리조차 숨을 죽인 밤 최 씨 집안의 제사는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이 되자 연화의 진가가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친척들은 연화가 만든 탕국을 한 숟가락 뜨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국물 맛이 어찌 이리 깊고 시원한가. 소고기를 많이 넣은 것도 아닌 듯한데 감칠맛이 일품일세. 또한 나물은 질기지 않고 아삭하게 무쳐졌으며 저는 식어도 기름지지 않고 고소했습니다. 평소 입맛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집안 어른들도 젓가락을 놓지 못하고 연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형수님,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들으셨습니다. 음식 솜씨도 솜씨려니와 아까 그 임기응변을 보니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집안을 일으킬 복덩이가 들어왔어요. 친척들의 칭찬이 쏟아지자 최 씨 부인은 쑥스러운 듯 그러나 내심 뿌듯한 표정으로 흠모 시골에서 자라 손맛은 좀 있는 모양입디다 라며 짐짓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날선 도끼가 빠져 있었고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도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과 마루를 오가며 손님들의 술상을 살피느라 쉴 틈이 없었지만 얼굴에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녀는 술이 떨어진 어른에게는 깍듯이 두 손으로 술을 따르고 안주가 부족한 상에는 잽싸게 더운 음식을 내어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싹싹하고 야무진지 친척들은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최 씨 집안 곡간이 말을 날이 없겠구먼 이라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자신이 그동안 며느리를 너무 좁은 소견으로만 대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북적거리던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인들은 뒷정리를 하느라 분주했고 마당에는 달빛만이 은은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텅 빈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를 골탕 먹이려던 자신의 유치한 계획들,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넘긴 며느리의 모습, 마지막으로 자신을 감싸주던 따뜻한 말 한마디. 부인은 곤방대를 톡톡 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졌다. 완패야. 한편 부엌에서는 유모와 하인들이 연화를 둘러싸고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세아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까 그 장면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님께서도 이제는 세아 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실 겁니다. 하인들은 신이 나서 떠들었지만 연화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다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많이 놀라시고 피곤하실 테니 뒷정리는 제가 마무리할 테니 얼른 들어가 쉬세요. 연화는 하인들을 물리고는 작은 솥에 물을 붓고 누룽지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숭늉 냄새가 부엌을 채우자 연화는 정갈한 소반에 따뜻한 숭늉 한 그릇과 매실 장아찌를 담아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손님 치레와 긴장으로 속이 편치 않을 시어머니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문 앞에 선 연화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인기척을 냈습니다. 어머님, 저 연화입니다. 속이 출출하실 듯하여 숭늉을 좀 끓여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안에서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힘 빠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방 안으로 들어서자 최 씨 부인은 벽을 보고 돌아 누워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상을 머리맡에 놓고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척분들 치르시느라 기력이 많이 상하셨지요. 이 숭늉 드시고 속 좀 푸십시오. 연화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고 그 어디에도 원망이나 비난의 기색은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앉아 며느리가 넣은 숭늉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에서는 어머니의 품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숟가락을 들어 숭늉을 한 모금 떠 마셨습니다. 뜨끈하고 구수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하루 종일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었던 오장육부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인은 숭늉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연화의 얼굴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너는 내가 밉지도 않더냐. 그리 모질게 굴었는데 어찌 이리 태어날 수가 있느냐. 최 씨 부인이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내어 물었습니다. 연화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밉다니요. 어머님께서는 이 집안의 기둥이시고 저의 지아비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어야 나무뿌리가 더 깊게 박히듯 어머님의 가르침 덕분에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일도 저를 시험하시고 더 크게 키우시려는 어머님의 깊은 뜻이라 생각합니다. 연화의 대답은 겸손하면서도 당당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말에 코끝이 찡해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옹졸하게 굴 때 며느리는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주었으니 부끄러움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연화 앞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그것은 묵직한 노소에 열쇠 꾸러미 바로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곳간 열쇠였습니다. 가져가거라. 이제부터 집안 살림은 네가 맡아라. 나는 이제 뒷방 늙은이 노릇이나 하며 편히 쉬련다. 부인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 씨 부인 방식의 사과이자 며느리에게 건네는 최고의 화해 제스처였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열쇠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님, 아직 저는 배울 것이 많고 부족합니다. 어찌 감히. 연화가 사양하려 하자 최 씨 부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오늘 보니 내 눈보다 내 눈이 더 밝고 내 머리보다 내 머리가 더 지혜롭더구나. 깨진 독에 물을 채우고 빈 제사상을 채운 제주라면 우리 집안을 굶기지는 않겠지. 잔말 말고 받아라. 최 씨 부인의 단호한 태도에 연화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두 손으로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열쇠의 무게만큼 책임감이 느껴졌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안방에서 물러나오며 마당에 뜬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고 담장 너머 어디선가 들려오는 가 짖는 소리마저 정겹게 들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낯설고 무서웠던 기와집이 진정한 나의 집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방의 불은 꺼졌지만 그 안에 있는 시어머니의 마음속 불씨는 이제 막 따뜻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길고 길었던 하루가 저물고 집안에는 평화로운 침묵이 깃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집안의 풍경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난 최 씨 부인의 방문 앞에는 따뜻한 새순물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연화와 유모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전날의 날카로웠던 고함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최 씨네 집에 봄이 왔나 보네 라며 신기해했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무서운 시어머니와 지혜로운 며느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여인이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큰 파도가 지나간 뒤 바다가 더 잔잔해지듯 격렬한 갈등을 겪은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정기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콧대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꺾일 리는 만무하고 며느리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일상은 또 어떤 재미난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흘러가고 따뜻한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사 소동이 있은 후로 며칠이 지나자 최 씨 부인의 집안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부터 마당을 쩡쩡 울리던 최 씨 부인의 호통 소리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온화한 훈풍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하인들은 더 이상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눈치를 보며 걸어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부엌에서는 그릇 깨지는 소리 대신 웃음소리가 간간히 새어 나왔습니다. 물론 최 씨 부인의 성미가 하루아침에 비단결처럼 고와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유 없는 트집이나 억지스러운 고집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에게 넘겨받은 곳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집안 살림을 알뜰살뜰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곳간 문을 걸어 잠그고 아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야 할 때는 넉넉히 베풀고 아껴야 할 때는 무섭게 조이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하인들의 해진 옷을 새 무명천으로 지어 입히고 겨울 양식을 넉넉히 나누어 주니 아랫사람들의 충성심은 날로 높아만 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며느리가 안살림을 휘어잡는 모습을 지켜보며 겉으로는 곤방대만 뻐끔거렸으나 속으로는 제법이구나,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하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최 씨 부인댁에 대한 소문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호랑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잡아먹으려다 이빨이 빠졌다더라. 아니지, 며느리가 호랑이를 길들여 고양이로 만들었다더라 하는 우스갯소리가 돌았지만 그 속에는 연화에 대한 칭송과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집안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연화를 찾아와 지혜를 구하곤 했고 연화는 그때마다 거만 떨지 않고 차분하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의 인기가 싫지 않은 듯 마실을 나가서도 우리 며느리가 좀 유별나게 똑똑해서 원 귀찮아 죽겠어 라며 은근슬쩍 자랑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웃 마을에 사는 박 씨 부인이 놀러와 최 씨 부인과 담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평소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은근슬쩍 연화를 깎아내리는 말을 던졌습니다. 형님 며느리가 너무 기가 세면 집안 남정네들 기를 누른다는데 걱정 안 되시오. 시골 출신이라 억척스러운 면이 있어 보이던데. 예전 같으면 최 씨 부인이 맞장구를 치며 흉을 보았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최 씨 부인은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복의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내 며느리는 기가 센 게 아니라 심지가 굳은 걸세. 어디서 감히 남의 귀한 며느리를 함부로 입에 올리나. 싸나가냐다라. 박씨 부인은 최씨 부인의 서슬 퍼런 반응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고, 문 밖에서 다과상을 들고 오던 연화는 이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남들 앞에서 자신을 그토록 강하게 변호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기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방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하며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며느리가 들어오자 헛기침을 하며 짐짓 딴청을 피웠지만 연화는 시어머니의 붉어진 귀끝을 보며 그 투박한 진심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따뜻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고 첫눈이 내릴 무렵이 되자 집안은 김장 준비로 다시 한번 활기를 띠었습니다. 배추 100포기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고된 작업이었지만 이번에는 최씨 부인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너는 양념이 너무 묽다. 고춧가루를 더 넣어라. 최씨 부인이 훈수를 두면 연화는 어머님 올해 고추가 매워서 조금 줄였습니다. 대신 젓갈을 넉넉히 넣어 깊은 맛을 내보겠습니다. 라며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말대답이라며 불호령이 떨어졌겠지만 이제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최상의 맛을 찾아가는 즐거운 과정이 되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솥뚜껑을 걸어놓고 갓 담근 김치와 돼지고기 수육을 삶아 잔치를 벌이는 날, 최씨 부인은 며느리가 싸주는 보쌈을 받아 먹으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간이 딱 맞는구나. 내 손맛을 닮아 아주 일품이야. 자신의 솜씨를 닮았다며 은근히 자화자찬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연화와 하인들은 모두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지나가던 행인들도 그 화목한 풍경을 힐끗거리며 부러워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한양에서 가장 무서운 집이 아니라 가장 맛있는 냄새와 웃음이 넘치는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밤이 깊어지고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최씨 부인과 연화는 안방에 마주 앉아 다듬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마른 빨래를 걷어 다듬이돌 위에 올려놓고 두 여인이 방망이를 두들기는 소리가 또닥또닥 뚝딱뚝딱 하며 리듬을 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박자가 맞지 않아 소리가 엉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방망이질은 마치 한 사람이 두드리는 것처럼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맑고 경쾌한 다듬이 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가며 고부간의 갈등이 완전히 씻겨 내려갔음을 알리는 연주와도 같았습니다. 한참을 두들기다 팔이 아파올 즈음 최씨 부인이 먼저 방망이를 내려놓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나도 이제 늙었나 보구나. 예전에는 밤새 두들겨도 끄떡없었는데 말이다. 연화도 방망이를 멈추고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평생 집안을 지키기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자 며느리들에게 모질게 굴 수밖에 없었던 고단한 삶의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힘든 일은 저에게 미루시고 어머님은 그저 편안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최씨 부인은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젊었을 적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됐는지 너는 모를 게다.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숨도 크게 못 쉬고 찬물에 손 담그며 울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 그래서 나는 내 며느리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집안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내 방법이 너무 거칠고 모질었던 게야. 너를 보며 많이 배웠다. 최씨 부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 상처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고백은 며느리에 대한 사과이자 같은 여자로서 느끼는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호랑이처럼 무섭기만 했던 시어머니도 결국은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사랑받고 싶었던 여인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그 마음 다 압니다. 어머님이 계셨기에 이 집안이 이토록 건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머님처럼 강인하게 하지만 조금은 더 부드럽게 이 집안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연화의 위로에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친 손과 고운 손이 맞닿은 그곳에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자 출출해진 두 사람은 아랫목에 묻어두었던 고구마를 꺼냈습니다. 뜨끈뜨끈한 군고구마를 호호 불어가며 나누어 먹는 모습은 영락없는 친정어머니와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김치 한 조각을 찢어 며느리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살림하느라 살이 쏙 빠진 것 같아 내 마음이 쓰인다.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애정은 고구마보다 더 달콤하고 뜨거웠습니다. 연화는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이 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쌓여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은 기름이 닿아 가물거렸지만 두 여인의 그림자는 벽에 나란히 기대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차가운 눈초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의지하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온기만이 구들장처럼 뜨끈하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과 연화는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최 씨 부인은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마당을 보며 부인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연화야, 나와서 이 눈 좀 보아라. 꼭 내 마음처럼 하얗고 곱구나. 연화가 부엌에서 달려 나오자 두 사람은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한양 바닥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부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이자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나날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집을 호랑이 굴이 아닌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집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는 아이를 낳아 어머니가 되었고 최 씨 부인은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상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가끔 손주가 할머니는 옛날에 아주 무서운 호랑이였다면서요 라고 물으면 최 씨 부인은 연화를 바라보며 껄껄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럼 무서운 호랑이였지. 그런데 곰인 줄 알았던 내 어미가 사실은 여우보다 더 지혜로운 선녀였지 뭐냐. 그래서 호랑이가 선녀를 업어 키웠단다. 그 말을 듣는 연화의 얼굴에는 세월이 빚어낸 온화한 주름과 함께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양 북촌 기와지붕들이 맞닿은 그곳에는 지금도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깨진 독에 물을 채우고 빈 제사상을 진심으로 채운 며느리와 그 며느리를 통해 스스로를 깨고 나온 시어머니의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창께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옛날 두 여인이 밤새 다듬이질을 하며 만들어낸 화해와 사랑의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모진 바람과 차가운 눈보라도 결국은 따뜻한 봄 햇살에 녹아내리듯 우리네 삶의 갈등과 걱정도 언젠가는 이해와 사랑으로 녹아내릴 것입니다. 최 씨 부인과 연화가 서로의 손을 잡고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 오늘 하루 고단했던 당신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꿀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고 달님도 구름 뒤로 숨어 휴식을 취하러 갑니다. 안녕히 주무세요.